시간이 되어 이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게 된 최기상 원실의 조성용 비서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외빈 소개는 최기상 의원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를 함께하게 된 최기상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내빈 소개와 인사말을 짧게 먼저 듣겠습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예,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한 건 아닌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더불어민주당 고향 경험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제가 마침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성된 헌법개혁특위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잘 모르는데도 이렇게 국회나 정부 형태의 국가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법도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영일 교수님은 제가 헌법연구관님 시절에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경제학과에서 가장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의 아담 스미스라고, 이제 저희는 저희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영일 교수님께서 아담 스미스가 그 도덕철학 교수라고 법학도 많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정보도 알게 되고 정말 재밌는 강의가 좀 이따 준비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이라고 정말 저는 앞에 보고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생 위원분들 많이 오셨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수석 부위원장님 와 계시죠? 네, 수석 부위원장님 잠깐 인사말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직 안 오셨습니까 혹시? 아, 그래? 오시면 네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님들이 참석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도착하면 잠깐 인사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자이신 이황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황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받으셨고요.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선임헌법연구관으로 활동하신 후에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헌법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영희 교수님은 석사학위 논문이 플라톤 국가를 넘어서다 였고요. 박사학위 논문은 애덤 스미스와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강연을 해주신 이황희 교수님 소개하고 인사말 잠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황희입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들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하신 만큼 좀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우리 수석 부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이따 오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사회자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단체 사진 먼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셔가지고 단체 사진을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 선생님들도 앞으로 나와서 같이 찍으시면 가운데 쓰시고 행정님은 쓰시고 사이사이로 다 쓰셔보시죠. 마스크는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 벗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사이 얼굴 나오시게 안내해주세요. 저기 죄송합니다만 이쪽 계신 이쪽을 조금만 더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커트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제3강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라는 주제로 이왕희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연자이신 이왕희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오셨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잠깐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님 오셨으니까요. 인사말 잠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종우입니다. 네, 원래 그 위원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지금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으시고 신경 쓰시는 일이 좀 많으셔가지고 그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못 오셨는데, 사실 저희 헌법이라는 게 사실 대학생위원회가 느끼기에 그리고 대학생들이 느끼기에 많이 어려운 면과 조금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면이 좀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기상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기회에 좋은 시간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 대학생 위원분들도 그리고 위원회 분들도 그리고 대학생분들도 좋은 시간 갖고 헌법과 가까워지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저희 그 강연 이후에 주최하신 최기상 의원님 그리고 대학생위원회 그리고 오늘 강연해주신 이황희 교수님과 함께 그 치킨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뒤풀이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 수요조사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석 가능하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빨리 세겠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실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이 너무 길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 뒤풀이는 참가비 5,000원이 소모된다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로 본격적으로 이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황희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그리고 다시 인사드린 이황희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라는 주제인데, 제가 먼저 나눠드린 자료에는 여기 헌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오타가 있어서
원래 제목이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입니다. 제가 좀 수정을 했고요.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거예요. 도대체 우리 헌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법인가, 도대체 우리 헌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 추구하는 것이고 어떤 거를 달성하려고 하는 법인가라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그래서 물론 제목에서 약간 유추가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가가 도대체 우리 헌법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가, 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목차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순서로 진행할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헌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법의 일종인데요. 한자로 보자면 헌자하고 법자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지? 뭐 다른 민법, 형법 이런 거는 그 의미가 단어에서부터 유추가 되는데 헌법에는 좀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어인데요. 영어식 표현을 보자면 constitution이라고 합니다. com이라는 말은 이제 그러니까 함께 하는 with라는 의미고요. institution이라는 말은 세우다, 건설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뭘 함께 만들다라는 뜻인데 뭘 만드냐고 하면 바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근대 헌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물론 뭐 근대에 만들면 근대 헌법이고 고대에 만들면 고대 헌법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인데요. 근대 헌법은 시기적인 부분 이외에도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헌법하고. 이 근대 헌법이라는 거는 그 18세기에 시민혁명의 결과로서 나온 건데요. 따라서 근대 헌법이라는 것은 평등하게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라는 그런 맥락을 갖습니다. 그래서 근대 헌법의 기본적인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근대 헌법의 기본적인 관심은 두 가지고 첫 번째는 바로 이 평등하게 자유로운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지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 국가의 모습은 어떠냐. 이 두 가지가 근대 헌법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지위에 있고 국가는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근대 헌법이라고 제가 크게 하고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개인은 권리를 가집니다. 그죠? 개인은 권리를 가지고 따라서 이제 권리 보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가지고요. 또 국가는 이제 권한을 가집니다. 권한. 오늘 이제 권한쟁이라고 하죠. 개인은 이제 권리가 침해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은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권한이 침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권한이 어떤 식으로 배분되어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권력 분립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 헌법도 이 근대 헌법이라는 큰 자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 헌법의 아주 대다수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 헌법이 전체 130개 조문인데요. 이 개인의 권리 부분하고 국가기관의 어떤 권한의 권력 분립 측면이 거의 한 8, 9화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 헌법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아무 나라 국가 이름을 쳐보시면요. 그 나라 헌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심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에 대한 부분하고 국가의 권한의 어떤 권력 분립에 관한 부분. 이것은 단순히 우연적으로 성립된 건 아니고요. 근대 헌법의 이념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프랑스 인권선언입니다. 프랑스 인권선언이라는 것은 1789년에 만들어졌어요. 1789년이 언제냐 그러면 우리는 정조 제위 기간입니다. 정조가 1776년부터 1800년도까지 제위를 했죠. 이 정조 제위 기간에 프랑스인들이 인권선언을 했는데요. 이 인권선언 읽어보시면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30년 전의 내용인데 그런데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조항은 이 16조입니다. 16조. 16조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리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헌법이 존재해도 이 권리 보장과 권력 분립이 두 개가 없으면 헌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이 두 가지일까요? 왜 권리 보장과 권력 분립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근대 헌법의 기본적인 이념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근대 헌법이라는 것은 평등한 개인들이 모여서 이 개인들이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고 또 이 사람들이 만든 국가기관의 모습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 국가기관의 모습은 권력 분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근대 헌법의 핵심 이념이고 프랑스인들 230년 전에 이 두 개가 없으면 헌법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 권력 분립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자면 이 권리 보장, 개인의 어떤 평등한 자유에서 제가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대 헌법이라는 게 이 개인의 평등한 자유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권력 분립이고 이 두 가지가 근대 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전 세계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헌법은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면 도대체 헌법은 다른 법하고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제가 헌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많이 받는데요. 보시면 일반적인 법은요. 국가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요구를 하는 법이에요. 일반적인 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은요. 반대로 국민들이 만들어서 국가에 대해서 지키라고 요구를 하는 법이에요. 그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이 만든 이 헌법을 지키면서 법률을 만들고 이 법률을 국민들에게 다시 지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법하고 헌법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구도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국가는 공권력이라는 권력을 가진 주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요구를 하는데 국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지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을 만든 건 국민이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 사람은 강력한 국가죠. 근데 그래서 국가는 오랜 기간 동안 헌법을 무시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헌법을 지키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 권력자가 헌법을 무시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뭐 진짜로 나일강에서 인류 5,000년 전에 문명이 성립을 하고 난 이후로 국가가 자기들에게 부여된 이런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마땅히 이렇게 그걸 관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권력은 좀 자유롭게 그동안 자신이 원하는 편의적인 통치를 해왔죠.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헌법을 국가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좀 이제 발명되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헌법재판입니다. 헌법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야 우리가 만든 법을 어기면 우리가 이제 강제로 집행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길게 보면 한 100년 정도 전에 시작이 됐고요. 헌법재판소를 가까이 보면 한 30년 전.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의 오랜 어떤 역사에 비춰보면 아주 신상품입니다. 신상품. 생긴 지 얼마 안 돼. 30년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가 한 34년 됐는데 전 세계로 보시면 굉장히 빨리 만든 헌법재판소가 빨리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하튼 헌법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헌법을 알고 공부를 한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만들어서 국가에 대해서 지키도록 요구하는 이 법의 성격과 방향과 전망이 뭔지를 우리가 좀 잘 알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어떤 우리 뭐 국민주권이라든가 좀 민주주의 그런 의미와도 연관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좀 더 다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최 의원님께서 이제 공동체의 미래를 찾기 위해서 헌법에 관심을 두는 어떤 그런 기획을 굉장히 좀 정확한 입장에서 기초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말씀 더 드리자면 근대 헌법이 최초로 만들어진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1787년에 헌법이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전체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입니다. 만들어진 지 그러니까 역사가 한 2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정말 빅히트를 칩니다. 헌법을 만드는 작업이 정말 유행처럼 먼저 나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프랑스에서도 1791년부터 혁명 이후로 어떤 혁명이 변곡점마다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 보시면 많은 나라들이 제가 알기로 정말 이게 대표적인 국가만 언급해도 이 정도고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만든 헌법은 어디일까요? 아시아의 범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스만 투르크에서 1876년에 사실 헌법을 만들긴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근데 이제 오스만 제국이 아시아냐 유럽이냐 논쟁이 있죠. 오스만 제국을 유럽으로 친다면 아시아는 밑에 보시면 일본이 1889년도에 만든 헌법이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 최초의 헌법이 됩니다. 근데 이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극적입니다. 그 과정을 좀 짧게 설명드리고 제가 본격적인 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후로 이제 서양 문물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서양처럼 되고 싶다라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법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해오는 어떤 출장단이 생기는데 그 책임자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1882년에 9명의 수행단을 이끌고 그 당시 가장 이제 자기들이 모델이 됐던 나라가 소위센이었고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에다가 이제 헌법을 배우러 갑니다. 왜 독일이냐? 천황을 모시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미국은 대통령이잖아요. 왕을 뽑는 나라. 마땅하지 않죠. 영국은 왕이 있지만 군림하지 않은 나라. 프랑스는 왕의 목을 날린 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왕이 존재하면서도 왕의 역할이 꽤 있으면서도 또 어떤 개혁의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게을리하지 않는 그게 독일의 어떤 모델이 딱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 독일 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독일에서 최고로 유명한 공법 교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그 골프 폰 그나이스트 교수라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베를린 대학에 지금 훔볼트 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근데 이때는요 독화 사전이 없었어요. 독일 사전이 없어서 사전을 단어 하나를 찾으려면 사전을 2번 찾아야 됩니다. 독일 사전을 찾아서 독영 찾아 01 사전 이렇게 2번 찾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공부하기가. 원래는 6개월 단위로 공부하러 갔는데요 6개월 공부해가지고 책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또가 본국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좀 더 공부를 하고 가고 싶다. 노잣돈을 더 달라 해가지고 결국은 1년 반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나이스트 교수는 사실은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너네가 좀 헌법 제대로 만들겠냐? 아시아에서 좀 이해는 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독일어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제자인 그 모세라는 사람한테 강의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때 1년 반 동안 들었던 강의가 44회 분야인데 그 중에 23회 노트가 현재 일본 국회 노트만 남아 있습니다. 네, 혹시나 가시게 되면 그 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1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공국으로 떠나기 전에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이제 거기 있는 또 하나의 당시 저명한 교수인 그 슈타인 교수한테 이제 또 한 달 정도 이제 수업을 받는데 굉장히 그때는 좋았습니다. 이또가. 왜냐하면 슈타인 교수가 이 그나이스트 교수에 달리 일본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너네 헌법 만든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려고 했고 두 번째는 결정적인데 영어로 강의를 해줬습니다. 영어로. 이또는 영국의 유학 경험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할 줄 알았어요. 독일어. 그래서 굉장히 이때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슈타인 교수가 마지막에 이제 일본 출장단이 귀국할 때는 자기가 조문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주고 해서 여하튼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때 배웠던 노트도 상당 부분이 지금 일본 국회 도서관에 남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본에서 헌법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죠. 이게 이제 당시 아시아에서 헌법을 만들고자 했던 과정이었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근대 헌법에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건 근대 헌법의 기본적인 어떤 관심사 두 가지 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서 아시아에서 이렇게 헌법을 만들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바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근대 헌법에 큰 자장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 놓여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근대 헌법의 큰 자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근대 헌법이라는 건 어떤 거를 추구하고 그 생각이 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헌법이라는 거는 평등하게 자유로운 개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들의 평등한 자유를 더 확실하게 보장시키고자 하는 어떤 노력의 소산입니다. 자, 개인이 평등하게 자유롭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이 평등하게 자유롭다는 의미는 첫 번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자유로운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유로울까요? 가령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법률이나 이런 정책들이 막 시행이 되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 법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자유로울까요? 내가 가령 이렇게 하루 종일 뭘 하고 싶은데 갑자기 법에서 갑자기 진행이 되면서 뭐 하루의 절반 이상은 집에 있어야 돼. 이런 법이 나온다면 그럼 내가 자유롭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자유롭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이 누리는 어떤 자율성, 내가 내 삶을 나의 행동 반경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냥 내가 이걸 이제 개인적 자율성 또는 뭐 강압성, 사적 자율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제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자유인 것이죠. 그게 이제 개인적 자율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적 자율성, 집합적 자율성이라고 부르는 건 이건 뭐냐 그러면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어떤 자율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공적 의사결정에서 자율적으로 관여해서 의사결정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인권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인권. 두 번째 자율성, 공적 자율성은 이제 민주주의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자율성을 이제 우리 헌법에서 보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18세기 말에 근대 입헌주의라는 것이 시도됐는데 그 후로 굉장히 많이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우여곡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사적 자율성, 개인적 자율성에 관한 건데요. 개인이 평등하게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럼 그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에 있어서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의 사람들은, 학자들은요, 그건 개인이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놔두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다 그냥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흔히 헌법에서는 18세기 자유주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시민계급의 그 세계관을 보면요, 사회의 어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 같은 뭐 자율적인 조정 기제에 따라서 조화로운 질서가 확보된다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최대한 개인과 사회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보장을 한다면 그 자체로서 우리가 다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떤 질서, 경찰 업무와 뭐 평화를 유지하는데 최소한만 관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서 자유롭게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 100년, 200년 해봤어요. 100년 해보니까 이게 정말 그런가라는 의문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으로 그게 산업화의 문제입니다. 부의 집중이 생기고 결국은 부자들은 너무나 자유로운데 반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는 있지만 자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는 있는데 자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건 정말 자유로운 건가? 라는 의문이 이제 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이 정말로 모든 어떤 질서와 조화를 책임져 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의 얘기인데 그래서 몇 가지의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회주의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파시즘 모델입니다. 전자는 좌파적인 시도고 후자는 굉장히 우파적인 시도죠. 그러니까 좌파적인 시도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모델이 시도가 되고 우파적인 모델에서는 파시즘 권위주의 모델이 시도가 되는 이게 자체가 어떤 방금 말씀드린 어떤 자유주의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급진적인 시도였는데 이게 사실은 평등한 자유의 실현에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렇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나마 그 이후에 또 다른 대안으로서 나온 게 이제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라고 하는데 영미식에서는 이걸 복지국가 웰페어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이거를 이제 소zialstaat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사회국가라고 불러요. 저는 그냥 이해하기 좀 쉽게 사회복지국가라고 이렇게 혼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사회국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죠. 사회는 최대한 자유로워야 되고 국가는 거기에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18세기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18세기 시민계급의 모델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자유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잠깐만 좀 자유롭지만 자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거리를 두었던 국가로 하여금 사회 문제에 이제는 개입을 해서 사회 문제를 네가 해결해라 라는 임무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사회로 소환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해서 평등한 자유라는 것은 국가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달성되는 게 아니라 이 평등한 자유를 위해서 국가가 어떤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밑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디터 그린이라는 이 사람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이기도 하고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헌법 교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존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를 가진다고 해도 그 자유의 행사가 재산과 교육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면 자유에 대한 보호는 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유를 보장하면 정말 자유롭게 나눠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보장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 역할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헌법에서도 이걸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이제 뭐 복지국가나 사회국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 많은 다양한 내용들, 뭐 사회적 기본권, 아마 지난주에 제가 지난달에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거라든가 좀 경제조항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밑에 보시면 사회국가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주고 의무가 있는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평등한 자유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의식적이고 지속적 국가가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입니다. 가만히 자연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생각에서 이제 사회국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 헌법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회복지국가라는 게 우리 헌법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론사적인 좌표를 가지는가에 있어서 기존의 정치학에서는요 20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이 복지국가, 복지체제 모델을 그간 자본과 노동 또는 좌파와 우파 간에 성립한 계급 타협의 잠정적인 산물로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과 노동 간의 어떤 대립에서의 어떤 타협적인 어떤 산물로서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너무나 어떤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게 어떤 평화나 체제 유지라는 측면에서 정치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 설명을 정당화한 거죠. 복지 체제는 타협 산물이 된 건데 이 헌법에서 말하는 이 사회국가라는 거는요 이런 타협이 아니라 어떤 이 평등한 자유와 입헌주의적인 모델, 근대 헌법의 어떤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필연적 또는 굉장히 어떤 논리적으로 뒷받침되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는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국가, 복지국가라는 거는
이 평등한 자유라는 근대 헌법의 규범적 이상을 더욱 완성도 있게 추구할 때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 복지국가라는 것은 이 자유, 평등한 자유의 포기나 단절이 아니라 이제 확장이고 심화 단계에서 우리가 달성하려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자유, 우리 헌법은 굉장히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자유가 더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을까, 더 잘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던 그 산물이 바로 이 사회복지국가, 특히 사회국가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의 내용은 보통 흔히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하나는 사회적 정의는 이제 빈부격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회적 안전, 이거는 질병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라는 게 반드시 빈부의 문제로만 제약되는 건 아닙니다. 가령 우리 코로나 같은 거 있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뭔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도 자유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런 것도 오늘날 우리 헌법에서 국가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이 재산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유의 물질적인 바탕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재산권이라는 것은 자유의 물질적 바탕이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직관적으로. 예술의 자유가 있지만 물감을 살 자유나 도화를 살 자유가 있어야지 예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예술의 자유만 공허하게 존재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권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산권이라는 게 재산이 있는 자에게만 존재하는 권리라는 거예요. 헌법상 모든 기본권은요,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술인이 아니어도 예술 자유 가지고 있고, 학자가 아니어도 학문의 자유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권은 재산이 없으면 재산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재산권이라는 불평등한 것 그 자체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가 결국은 이 불평등한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유에도 차별이 차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의 평등은 이제 부를 포함해서 그것을 뒷받침할 어떤 재반 조건의 평등을 규범적으로 요청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거는 아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들 어디서 들었던 얘기다 이렇게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당연히 복지국가는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이 공적 자율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롭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그냥 하고 싶은 내용을 한다는 것을 떠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의사결정에도 평등하게 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거기서 우리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대 민주정치의 이중궤도라는 거, 이건 제 용어가 아니라 하버마스의 용어입니다. 하버마스. 투트랙, 영어로는 투트랙이고 이제 독일어 하자면 트와이글라이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여튼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그 근대 민주정치는 의회와 여론 간의 협력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하버마스 설명을 합니다. 좀 이제 이해하기 이렇게 따왔는데요. 의회는 이제 선출된 대표들을 통한 의사결정이고 제도가 된 정치고 대의 정치가 되는 것이고요. 시민들은 이제 여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고 비공식화된 정치이고 참여 정치가 되는 것이죠. 하버마스는 이렇게 설명해요. 양자 간의 역할이 분담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정치인 의회는 공적인 문제를 선택하고 해결책을 결정하고, 이게 중요하죠. 주어진 시한 내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론이라는 공식화된 정치는 갈등적인 문제를 자각하고 발견하고 쟁점화하고 사회화하고 또 그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굉장히 역할은 포괄적이지만 단점도 있어요. 가령 결정 권한이 없고 불평등한 어떤 사회적 권한, 가령 독과점화된 언론 시장이라든가 그런 데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런 이제 내용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이 여론이 의회에 어떤 역할을 줄 수 있는가를 볼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의회에다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선거라는 거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향후 4년 또는 5년 동안 일할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 자체는 장래를 향해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맡길 사람을 뽑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망적 투표라고 합니다. 원래 선거라는 거는 향후 4년간, 5년간 일을 맡길 사람 뽑는 건데 우리가 선거할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죠. 지난 4년간, 5년간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선거하는 걸 회고적 투표라고 해요. 원래 선거라는 거는 출발할 때는 전망적 투표로 시작을 했지만 오늘날 민주주의에서는 이 회고적 투표, 다시 말해서 지난 과거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들이 시민들을 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자기가 심판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근데 원래 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제 선거에 많이 기초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선거라는 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특정한 제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보통, 평균, 비밀, 직접 선거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존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요 우리가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사실 굉장히 선거권의 제약이 컸어요. 선거권의 제약이 굉장히 컸습니다. 가령 제외 국민들은 투표권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뭐 죄를 지은 사람들도 감옥에 있는 사람도 선거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요 정당 명부제 투표가 따로 없고요. 지역에 투표를 하면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를 하면 그 지역구 의원의 투표가 그 해당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인 2표제가 아니라 한 표밖에 행사 못했어요. 그래서 무소속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요 정당에 대한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도들이 지금 이제 뭐 많은 어떤 선거 개혁이라든가 또는 헌법재판소의 의원 결정을 통해서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주적 제도가 상당 부분 완비가 되었는데 이것으로서 정치적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는가라는 의문이 이제 최근에 그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게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요 가장 부유한 20%와 가장 가난한 20%의 투표율 차를 보면 평균 전 세계는 아니지만 OECD에서 조사한 나라 평균 한 14에서 15% 차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20%가 한 14% 정도 더 투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서요. 2011년 보고서를 보면 미국, 폴란드, 칠레 이런 나라들은 그 격차가 3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투표를 많이 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투표를 적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2017년 보고서를 보면 평균 여전히 14%인데 미국, 영국, 포르투갈도 25%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연역이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샤츠 슈나이더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 교수인데 이 양반이 이제 1960년에 쓴 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쓴 책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 민주주의에서 투표 참여자와 불참자 간의 구분은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의 구분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굉장히 큽니다. 투표 참여자와 비율과 불참여자의 비율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러한 참여와 이러한 이제 투표 참여자와 불참자 간의 비율은 꼭 그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에서도 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OECD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2017년, 20년 보고서를 찾아보면 고등교육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평균 12% 이상의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보시면 교육 수준이 결국은 소득 수준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소득 격차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여하튼간에 소득이라든가 교육 수준에 따라서 민주주의적인 어떤 참여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 교육 격차에 따른 격차도 미국, 체코 이런 데는 꽤 크게 나오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평등하고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 다 1인 1표를 가진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실은 투표 격차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더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그 사회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될 확률이 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단지 1인 1표를 만들고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것만으로는 우리 민주주의가 굉장히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여전히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이 문제는 굉장히 여전히 오래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고대 아테네부터 존재했던 문제입니다. 2500년 전에도 그 아테네인들이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테네는 아시다시피 직접 민주제를 했었죠. 그 의회에 이제 6,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6,000명 정도가 인기 있는 의제가 될 때는 한 6,000명 이상이 서로가 이제 가니까 선착순으로 끊었어요. 근데 인기가 없는 이제 회의가 있으면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로 인기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언덕에는 민회가 열리는데 텅텅 비고 밑에 그 아고라에 그 시장 바닥에는 사람들이 다들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첫 번째 인용한 게 있는데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인 그 아카르나이 부영님들 이런 그 희곡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재밌는데요. 피닉스 언덕은 여전히 비어 있고 사람들은 주황색 칠을 한 밧줄을 피해 이리저리 거닐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피닉스 언덕이라는 거는 고대 그 아테네 민회가 열리던 곳이고 거기에 비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는데 밑에 주황색 칠을 한 밧줄 이 표현이 보이죠. 이게 뭐냐 그러면 하도 위에 안 오니까 밑에 아고라에다가 페인트 칠을 한 밧줄을 여기저기 걸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그 밧줄이 옷에 묻으면 벌금을 내도록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쪽에서 못 놀고 위에 이제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민회라는 거는 참석을 하면 그날 하루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가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라고 거기서 좀 자유로운 사람들은 민회에 흔쾌히 참여할 수 있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라고 그 문제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민회에 참석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아테네가 민주주의 한 80년, 100년 하다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그게 뭐냐 그러면 민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수당을. 네, 참석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민회에 참석을 하면 하루치 뭐 돈은 못 벌겠지만 그 정도를 다 보전해 주는 건 아니겠으나 일정 부분 수당을 줌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도 정치적 의사결정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뭐 물론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아테네가 이렇게 좀 결국은 이 돈을 보고 참석하려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너무 휘둘리는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좀 이런 비판도 있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제가 고민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것은 어떤 체제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아테네 민주정의 이념에 그러니까 모두가 지배하는 어떤 이 시민들이 지배하는 체제라는 이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고민을 했다는 거죠. 계속적인 고민을 하면서 해답을 찾고자 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식의 해법, 투표 수당 이런 걸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뭔가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한 뭔가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참여라는 것은 결국은 이 평등한 참여를 우리가 또한 평등한 자유, 평등한 이게 공적 자율성에서 결국 평등한 참여가 되는데 이거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 사실 답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전 세계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뚜렷한 답을 내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분을 찾아가고 다만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들이 몇 가지는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이 참여라는 게 자신의 삶에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참여 귀찮지. 나는 내가 잘 사는데 왜 자꾸 참여하라고 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공적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타인의 손에게만 맡길 경우에는 또 자신의 어떤 사적인 삶의 평온도 온전히 향유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인식을 이제 갖게 되고 또 서로가 공유하게 되는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사회 경제적 불평등 이 부분 결국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제가 아까 전에 사회 국가라든가 복지 국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단지 그냥 뭐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더 읽고 또는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여행을 더 하고 보고 싶은 영화를 더 보고 그런 식의 차원을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 민주주의를 좀 더 그 애초의 본연의 어떤 취지에 더 맞게 평등한 어떤 참여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그런 뭐 이게 더 옳다 이런 식의 좀 글도 좀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 그런 이제 사회복지국가라는 게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말하는 거죠. 제목이 이거잖아요.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라는 건데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결국 우리가 근대입헌주의 평등한 자유가 가지는 두 가지 지향점인데 이거를 정말로 평등하게 자유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가 일정한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국가의 어떤 모델, 자유주의 모델을 궤를 달리하는 좀 이 사회복지국가 모델의 약점이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가의 역할이 비대화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량이 좀 확대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코로나 시국에도요, 도대체 우리가 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대체 뭐 4일 이상 모이지 마라 가령 또는 뭐 10시까지 모이지 마라 이런 게 정말 그 전염병을 예방하는 도움이 될 거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게 모르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예측을 해서 이 정도가 최소한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행했을 때 다르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대조군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4명, 6명까지 모여야 되는데 국가가 괜히 4명까지만 해서 더 우리를 불편하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그 국가의 재량이 확대돼서 예측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잘못을 판단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좀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국가 적용을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첫 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헌법이나 그런 걸 재판으로서 관철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재량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법적인 헌법재판소라든가 또는 법원이 재판으로서 통제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정의관념 어떤 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해석적인 다양성에 개방되어 있어요. 가령 최저임금 문제를 강하게 실현하는 게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강하게 개선하는 게 오히려 기업 활동을 저해해서 더 사회에 유리하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정의로운 건가에 대한 해석적 다양성도 좀 갈리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수록 제가 이제 다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은 근대입헌주의가 근대 헌법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개인의 어떤 평등한 자유는 개인적 차원과 어떤 집단적 차원, 어떤 인권 차원과 민주주의 차원에서 다 해당될 수 있는 얘기고, 이제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한 200년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 국가가 어떤 최소주의, 야경국가로 머무르는 것으로는 이 개인의 평등한 자유를 달성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었고 국가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다라는 것이죠. 제 밑에서 마지막 줄을 보시면 위에 보시면 평등한 자유라는 것은 밑에 4번째 줄이에요. 국가가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 아까도 그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다는 지금 인식에 지금 우리 헌법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이 이런 단계에 와 있고 이건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 나라 헌법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이 정도 인식에서 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어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또는 이 국가의 역할로 또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또 있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떤 해답을 내놓을 것이냐 있어서 지금까지 학자들이 내놓은 좀 모색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사회국가, 복지국가에서의 복지 조치라는 것도 결국은 그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가 합당하냐는 또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거는 국가나 어떤 뭐 더 나은 우월한 이성이 정해주고 너는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해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복지나 어떤 체제가 우리에 적합한가라는 것들에 대한 민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서 6번째 주제예요. 어떤 복지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지는 민주정치의 이중궤도적인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까 제가 민주정치의 이중궤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결국은 어떤 국민의 참여 속에서 좀 결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국가라는 것도 결국은 법치주의라는 한계 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자면 사회국가라는 거는, 복지국가라는 거는요,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평등한 자유라는 게 지속적으로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과제라는 거고 자연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가라는 것, 이 평등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복지국가라는 것도 지속돼야 돼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이번에 그냥 이렇게 막 쏟아버리고 만약에 이게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이 평등한 자유라는 것도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인 거죠. 따라서 이 사회복지국가라는 것도 지속 가능성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어떤 시차적인 정의 문제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또 6번째씩 이제 기후 정의 같은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평등한 자유를 계속적으로 끌고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가가 지속 가능한 이 요청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세대하고 다음 세대 간의 어떤 정의의 관계, 이걸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어떤 각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정치라든가 또는 재판을 통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좀 결국은 우리가 평등한 자유라는 근대입헌주의의 원리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장래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거를 좀 계속 지금 내용도 꽤 우리가 200년간 만들어 온 성과지만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을 보완하고 좀 더 모색해 나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평등하게 자유로운 개인들의 결사체라는 근대 입헌주의의 이상적인 모습과 이를 위해서 고민해야 할 사적 자율성 그리고 공적 자율성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이황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경기 수원정을 지역구로 두신 민주당의 삼선 국회의원 박광호 의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박광호 의원께 짧게 인사 말씀 좀 청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경례하러 온 게 아니고요. 공부하러 왔는데 최기상 의원님께서 이렇게 귀한 강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요.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했으나 아쉬움이 있는데 이완 교수님께서 정말 핵심적으로 잘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풀이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정치를 하면서 뭘 가장 크게 염두에 두고 또 지향해서 가야 되는가, 과연 이 사회국가의 지속 가능함,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것인가, 이게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어진 엄청난 과제로 다가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강연과 관련된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우리 이원 교수님께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마이크 좀 혹시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쓰면 되지 않아요? 아, 예, 그 수준입니다. 네, 이거 쓰죠. 그 비공식화된 정치인 여론이 투표로 이어지고요. 투표가 이제 대의 정치로 이어지는데 대의 정치가 오염되거나 투표가 오염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이제 법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어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여론이 오염됐을 때 입헌주의적 관점에서의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거와 그 헌법재판소가 34년 됐다고 하셨는데 헌법재판소가 국가를 견제한다고 하셨다면 역으로 국가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 기구가 되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국가가 헌법재판소를 이용해서 통치를 한다는 그런 네. 건가요? 일단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까다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 여론이 오염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중궤도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이중궤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제가 하버마스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건데, 이 의회와 여론의 관계가 이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의회에 영향을 주지만 의회 또한 또 여론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은 의회가 선도적으로 어떤 의제를 사회적으로 던질 때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론과 의회가 서로 간에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이제 하나가 좀 더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는 다른 하나가 그거를 좀 더 견제하거나 함으로써 좀 더 올바른 길로 가도록 좀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첫 번째는 이제 여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일단은 이제 의회가 일단 하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결국은 여론은 결국은 보시면 어떤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제의 제한이나 논의의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내에서 어떤 올바른 그 여론 일시적으로는 좀 더 엇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내에서 지속적으로 좀 더 다른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거기에 논의가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좀 궁극적으로는 여론이 일시적인 어떤 일탈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지만 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아예 거기에 신뢰가 없다면 사실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유해한 제도가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저는 그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시적인 일탈을 극복하고 좀 더 오염되지 않는 방향으로 여론이 나갈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 역할을 위해서 다양한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우리 목소리나 언론 다양한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를 국가 권력이 통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사실은 그런 위험을 보이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키르기즈스탄 같은 경우는 국가 권력자들이 헌법재판소를 자신의 또 통치 수단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약간 우리가 지금 87년 어떤 같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가 도입됐는데, 그때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면서 그 기능을 이제 다른 기관에 줬습니다. 다른 기관에 준 다음에 작년인가 저작년 다시 헌법 개정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헌법재판소를 다시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이제 제대로 해. 이제 너네가 다시 안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를 세우면서 다시 그 기능을 줬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일단 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권력기구를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기구에 복무하는 그런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뭐 헌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견제했던 역사가 있고요. 10년 전에 키르기스탄에서 좋은 사례가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폴란드에서 좀 그런 지금 우려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집권당이 헌법재판소를 자신의 세력으로 이제 다 임명을 함으로써 이제 헌법재판소가 집권당의 어떤 조력자로 전락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폴란드에서 발생한 지금 한 몇 년 됐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원래 헌법재판소 기능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하는 것인데 역설적이게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못하니까 다른 일반 법원들이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못하니까 우리가 할래라고 해서 법원들이 그 역할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또 이렇게 분발해서 자구를 받아서 또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제도 자체가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333으로 임명하잖아요.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 근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전원을 의회에서 임명을 하는데 단순 다수결로 임명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전원을 국회에서 임명하지만 거기는 3분의 2 기준이기 때문에 한 정당이 독점을 못하고 다른 정당이 동의를 구하거나 해야지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폴란드는 그게 단순 다수결이기 때문에 제1당이 이제 싹쓸이를 한 거, 독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는 제도를 좀 바꿔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집권 세력이 그 헌법재판관들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좀 제도를 바꾼다면 지금과 같은 어떤 집권 세력의 조력자라는 서포터가 되는 그런 것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렇게 현상이 지속된다면 제가 볼 때는 예상컨대 폴란드에서도 제도를 좀 바꿔서 헌법재판소 기능을 좀 줄인다거나 키르기즈스탄의 예처럼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제도를 좀 임명 절차를 제대로 바꿈으로써 좀 더 재판관 구성이 합당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권력 세력의 어떤 정치적 조력자가 전락하지 않도록 하려는 어떤 그런 이제 움직임이 좀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거는 이제 어떤 이제 시민들이 아까 뭐 이중 배제라고 했지만 또 여론을 통한 또는 국민들 일반이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정치권이 만약에 수용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제도가 또 변경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을 하나 고치려고 해도 헌법에 명시된 낱말 하나 글자 한 줄 가지고서는 그거에 해당된다고 해서 만지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아까 말했던 여론의 운영이랄까 헌법재판소의 그 역작용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더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 번 좀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그러니까 헌법 자체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130개 조문인데요.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큰한 이념이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서 아주 그런 경우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구체적으로 헌법이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있지는 아주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놓은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든가 법치주의 같은 그런 큰 틀에서의 어떤 접근 방식을 남겨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 해당 사회에서 어떤 그런 문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어떤 여론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 그런 정도 접근, 아니면 또는 또 합당한 그 자리에서 적합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더 잘 선출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여론이 그런 기초에서 좀 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도는 그 정도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대로 우리 헌법이 대응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거나 또는 새로운 방식이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헌법이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떤 말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오늘 강연 관련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 시흥동에서 온 김문경입니다. 저도 약간 여기 옆에 선생님이랑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등한 자유가 보장이 돼서 우리가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그 투표의 선택이 항상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하버마스의 그 공론장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결국에는 선생님 답변은 어쨌든 공론장에서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어쨌든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좀 하버마스의 그 공론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공론장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고, 사실 공론장에서 우리가 계속 어쨌든 심화돼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참여민주주의에서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지역에서 실천을 하고 싶은데, 하루가스는 그 공론장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버마스의 어떤 개념을 갖고 오긴 했지만 공론장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관념이고, 그게 어디 구체적으로 장소가 딱 이렇게 고정되는 건 아니에요. 가령 하버마스가 이제 그 공론장 얘기를 했을 때는 가령 18세기에 출연했던 카페라든가 살롱이라든가 또는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사회 논의가 이제 더 이렇게 그런 또 정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한 거였고, 그게 구체적인 어떤 논의 장소를 이제 만들어서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무력할 수 있죠. 말씀드렸지만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호흡을 갖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어떤 큰 틀에서 어떤 정치가 여론에 따라서 움직여 왔다라고 우리가 한 200년간의 정치를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논문까지 있냐고 하면 각국의 헌법재판소들이나 대법원들도 사실은 여론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는 재판기관조차도 여론의 큰 틀에서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선출하는 선출직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계획을 한 번 한 번에 보면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좀 긴 시간적인 호흡으로 본다면 그런 식으로 정치가 계속 발전해 왔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또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거를 추구함에 있어서 실현함에 있어서 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좀 신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올바른 견해가 설득력의 경합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올바른 견해가 채택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사실 민주주의 자체가 좀 운영되기 어렵지 않나 좀 그런 생각 좀 하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와 관련해도 좋고요. 그 헌법과 관련돼서 질문 주셔주는데, 아까 사전에 최기상 의원님께서 소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그 각하나온 그 헌법재판 그 결정에도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변론해 주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 헌법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민입니다. 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그 2022 헌나사 사건 보면은 그 검사의 청구인 적격성에 대해서 인정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적격성에 대해서 배척을 했었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검사가 국가기관인가에 대해서는, 왜냐면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 또 국가기관 대 지자체, 지자체 대 지자체, 이제 이런 형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 검사가 국가기관이라는 걸로 설명으로 비춰지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도 결정문을 아직 본 건 아니라 일단 제가 오늘 신문에 난 것만 가지고 추측을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관이라는 건 이제 소송법상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국가기관이라는 걸 하고
이제 헌법 소송에서 권한제기 심판에서 청구인 능력이 인정되는 국가기관하고 좀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법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에다가 이제 어떤 근거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법적인 어떤 권한을 헌법 또는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른 국가기관 간의 어떤 충돌 문제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 없을 때에는 권한제기 심판에서 말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헌법에 그 수사에서 영장 신청 권한이 이제 헌법에 한 줄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한 2번 나오죠. 영장 그러니까 나오는데 이제 헌법재판소 이거 헌법에서 이제 이미 검사라는 어떤 이제 주체가 영장 신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놓은 그 한 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권한,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이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뭔가 우리 재판소에 소송을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해석한 것 같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 이미 그 영장 신청 권한, 검사의 권한 자체가 일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 수사권, 지금 문제된 이 수사권이라는 거는 헌법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사권은 그냥 입법자가 어떤 행정부 기관 내에서 권한을 입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좀 그런 권한에 불과하다. 헌법적인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번 공소헌법 법으로 인해서 침해될 어떤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천구민 김혜경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왜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고급 공무원들이 많은 요직에 많이들 이렇게 요직에 이렇게 근무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또 법원에서 근무하셨던 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조인들 네. 말씀이시죠? 하여튼 제가 알기로 민주당에도 많은 법조인 출신의 의원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대통령님도 법조인이시지만 이 법조인이신 대통령께서 많은 요직에 또 법조인들을 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 어떤 이런 방향들이 법조인들만 계속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민주주의 자체가 결국은 법을 제정해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오늘날 민주주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거에 좀 더 정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 자체는 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결국은 비율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곳에 임명되는가 또는 그게 너무나 다른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어떤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결국은 법률가들이라는 어떤 사고방식 로직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죠? 근데 너무나 이런 로직 자체가 많은 국가 의사결정에 개입을 함으로써 좀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벨기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요. 재판관 전체 중에서 절반은 비법률가로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소가. 왜냐하면 너무나 법률가로만 하면 법률가들의 어떤 지배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절반은 무조건, 그러니까 반은 법률가를 하더라도 나머지 반은 비법률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이제 재판소까지도 그 정도로 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법률가들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지만 어떤 그들의 역할, 그 이외의 사람들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고 그런 관점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나름 필요한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어떤 이렇게 인재를
어떤 적재적소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뭐 과한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 국민의 입장에서 진짜 이게 이제 하드적으로 지배를 받다가 약간 소프트적인 것까지 지배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런 좀 재미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하실 분 계시면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강현재께서 오늘 두 번째 페이지로 프랑스 인권선언을 말씀하시면서 이 조항 정말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제16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헌법 전문가로서 우리 헌법에서 제일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싶다. 간단하게 한 개 정도만이라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점이 제일 아쉬우실까요? 우리 헌법에서요? 네, 우리 헌법에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 헌법 만든 지도 오래됐고 이렇게 많이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괜찮은 헌법입니다. 예, 처음 만들 때도 우리가 48년에 만들 때 전 세계에 나와 있는 헌법 다 모아서 정말 좋은 것만 정말 많이 해서 만들었고 물론 뭐 그게 완전히 실현되기에는 꽤 오래 걸렸지만요. 굉장히 나름 그래도 만들고자 좋은 거를 이제 찾아서 많이 만들었던 헌법인데 가장 악법이라는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9조 2항인데 이중배상 금지라는 건데 이게 원래는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도, 69년도인가 그 베트남전 과정에서 국가 재정 지출이 많아서 국가배상법에 만든 건데 당시 위헌 결정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대법원조차도 이걸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71년도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위헌 판결을 한 대법관들 다 쫓아내고 그 조항을 헌법에다가 올렸어요. 위헌 판결을 두 번 다시 맞지 않게. 아니 헌법에 존재하면 위헌이라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유신헌법에 그 조항이 들어갔는데 그 조항이 어찌어찌하여 아직까지 이 민주헌법 시대에도 우리 헌법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헌법 개정을 한다면 이제 그런 조항을 좀 가장 먼저 없애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또 가장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 개정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48년도에 헌법 만든 이후로 9번 개정했잖아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만든 독일 헌법은 지금 60번 이상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빨리빨리 개정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근데 개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절차 자체가. 그래서 보통 다른 나라들은요. 헌법 전체를 통째로 개정하는 거하고 또 부분적으로 원포인트로 개정하는 절차를 좀 분리해서 좀 원포인트로 이렇게 살짝 개정하는 것은 좀 더 쉬운 절차로 좀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헌법 개정 절차를 좀 이원화해서 좀 간단한 거는 좀 그때그때 좀 수월하게 좀 개정을 하고 좀 큰 틀에서 국가 전체의 어떤 방향을 바꾸거나 이런 거는 지금처럼 굉장히 좀 엄격한 절차 내에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좀 개정 절차를 바꾸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귀여운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끝으로 최기상 의원님께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교수님 논문 중에 법치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있는 논문이 있는데요. 저는 광문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 법치적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수준이 어떤 상태인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치주의하고 민주주의는 여기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구성하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인데 이거를 뭔가 제가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딱히 그 법치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별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이거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기보다 뭔가 하나로 만들고 싶어서 민주적 법치주의를 할 거냐 법치적 민주주의를 할 거냐 해서 법치적 민주주의가 좀 더 저한테 좀 나은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을 한 거고요. 이제 그런 것이고 제가 그 논문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것도 굉장히 해석적 다양성이 있는 개념입니다.
어떤 게 민주주의냐, 어떤 게 법치주의냐, 이거는 굉장히 좀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독재자라고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히틀러, 김일성, 다 자기를 민주주의, 무솔리니, 다 자기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1934년에 나온 유명한 영국의 정치학자 마커라는 사람이 쓴 논문을 보면 오늘날의 시대는 민주주의와 독재 시대가 대결의 시대가 아니고 독재형 민주주의와 의례제 민주주의와의 대립이다. 그러니까 다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나라도 요새는 스스로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국민 다수의 어떤 지배라는 어떤 추상적인 이념을 가지는 거지,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지는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자기를 이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민주주의를 표방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민주주의가 좀 더 오를 것이냐. 가령 박정희 대통령도 유신헌법 할 때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제일 우리 헌법의 흑역사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때도 가장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헌법에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서도 참 어려운 작업인데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어떤 나은 민주주의, 더 우리가 어떤 좀 더 그러니까 그런 경합적인 과정 속에서도 좀 더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우리의 어떤 입헌주의적인 이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예. 네,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가지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오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제3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는 총 6강으로 매월 4번째 목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을 저희가 지나왔는데요. 다음 4강은 다음 달 4번째 주 목요일인 27일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학선 교수님께서 신자유주의와 노동기본법이라는 주제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에 관하여 강연을 주실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정 수강 기준을 초조하신 분들께는 안내드린 것처럼 수료증도 발급해 드릴 예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면요, 저희 처음에 사전 안내드린 것처럼 뒷풀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뒷풀이 진행 참가하실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면요, 제가 금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